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1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감이 없어 토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신은 4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술과 인생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재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미국 가계의 재산이 1분기 중에 3조 달러나 증가해서 순재산 누계가 3월 말 현재로 149조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역사적 최고점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5월 중 생산자 물가 PPI가 전년 동기 대비 4.6%나 하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8개월 연속 하락이군요. 세 번째 단신은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난주에 US 1달러당 23.5리라까지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 확정 후에 현재까지 18%나 하락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미국 가계 재산, 하우스홀드 웰스가 1분기 중에 3조 불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가계의 순재산 누계는 약 149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가계 순재산은 작년 3분기부터 재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역사적 최고점인 153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죠. 가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요. 먼저 주식 보유로부터 2조 4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었죠. 1분기만 해도 나스닥은 17%, S&P 500는 7%가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보유 가치는 6천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기 때문이죠. 한편 가계부채의 전가세는 둔화되었습니다. 1분기 중에 가계부채가 2.2% 감소하였군요. 재작년 팬데믹의 한창일 때 가계부채가 7.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죠. 부동산 담보대출은 분기 중에 3,060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작년 2분기에는 담보대출이 1조 달러나 감소하기도 하였죠. 미국 가계의 순재산 증가 그리고 부채 감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이 많이 증가한 거죠. 웰스 이펙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더라도 단기 또는 얕은 침체에 그칠 것이라는 겁니다. 타이트한 미국 고용시장을 함께 감안하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만하죠. 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5월 중 생산자 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가 전년 동기 대비 4.6%나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8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예상보다 더 빠른 하락이고요. 지난달에도 제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였는데요. 이번 달에는 더 심화되었군요. 참고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요. 5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예상 0.3%에 못 미치는 거죠. 지난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는데 이보다는 낮았지만은 여전히 많이 낮은 숫자죠. 한편 중국 상하은행들은 수신금리 인하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로써 대출 재원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최근 전문가들은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 약 5% 달성이 어려울 듯하다고 하네요. 정부가 지난 3월 5% 성장 목표를 제시했을 때 전문가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하였죠. 다수 전문가들이 작년에 3%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5 내지 6%는 성장할 거라고 봤죠. 이런 전망이 확 꺾여버린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중국 경제의 분기별 성장률 추이인데요.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이러한 도매물가 하락은 중국 경제 2분기 성장률 둔화를 예상하게 하는데요. 그 근거로 물가 하락 등으로 공장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는 거죠. 여기에다 해외 수요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덩달아 수입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더 커졌죠.
이 민원행이 지난 3월에 지준율 인하하듯이 최근에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는 인하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조만간 중국이 민원행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터키 리라화가 지난주에 달러당 23.5를 기록할 정도로 기록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리라는 지난 한 달간 13% 가치가 하락하였고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확정된 5월 28일 이후에 18%나 하락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지난 25년간 달러 리라화 환율 추이인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죠. 환율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터키 리라화 약세 주 요인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게 외환시장에서 확인된 거죠. 그러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인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를 새로 임명하였는데 이게 리라화 진정에 지난주부터 진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전 부총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시장 친화적이라 하고 중앙은행 총재로 새로 임명된 사람은 전 은행장이면서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터키 리라화는 지난주 후반부터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시장 친화적인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경제정책 수정을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집이 있죠. 금리 인하가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금리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이죠. 2014년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총재와 담당 임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리라화는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였고요. 이로 인해 물가는 높아지고 그리고 금리는 물가 대비 이제 저금리가 되었고요. 리라화는 끝없이 추락했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죠. 한편 최근 물가는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9.6% 상승하였군요.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지만 작년에 90%를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완화되었죠. 물가는 최근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는 연이 22.3%네요.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 둔화의 주 요인은 정부가 가계에 1년 동안 천연가스를 무제한 배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를 저가에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향후 환율은 금리 정책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정통적 경제정책 수정이 말이야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네, 한국의 우호적인 터키, 부디 물가도 잡고 환율도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터키 경제 주요 지표를 살펴보죠. 지난 주말 달러 리라 환율은 23.37을 기록하였고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3%입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가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죠. 실업률은 10%이고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9.6% 올랐습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8.5%인데요.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죠. 4월 중 무역 수지는 127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리고 1분기 중에 경상 수지는 45억 불 적자인데요. 무역 수지에 비해서 경상 수지 적자가 적은 것은 관광 등 무역의 수지가 흑자를 보였기 때문이죠.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은 31.7%니까 그리 높지 않네요. 한편 GDP에 대한 재정은 마이너스 0.9% 적자입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주식시장은 전전 주말에 고용지표 호조 그리고 5월 PMI 개선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반락하였습니다. 다우는 지난주에 0.3% 오르고 S&P는 0.4%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내리고요. 나스닥은 6주 연속 상승 후의 반락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22.8% 상승한 겁니다.
국제 수익률은 월중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월중에 30bp 올라서 3.69%가 되었고 2년물 국제 수익률은 월중에 69.5bp 올라서 4.60%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보다 연준 FOMC가 수요일 날 나오죠. 금리 결정하고 경제 전망 프로젝션도 나옵니다. 그 외에 연준 금리 결정 하루 전날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 동향, 생산자 물가, 수출입 물가 지수 등이 관심이 가네요. FOMC와 관련해서 페드 워처는 금리 동결이 70.1%, 금리 인상이 29.9%입니다. 화요일 발표되는 5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으로 전망되는군요. 전월에 4.9%에 비해서 많이 내리는 겁니다. 코아 CPI도 전월보다 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연준 금리 결정, 그리고 경제 전망, 그리고 주가 반락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겠군요. 최근 시장 전문가들 중에 주가 반락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예술과 인생에 관한 오늘의 명언 속담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윈스턴 처칠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아시다시피 그는 영국의 걸출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영국 수상을 2번이나 했는데요. 특히 1940년부터 45년까지 수상을 하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1951년부터 55년까지 재차 수상에 취임해서 영국을 잘 리드했죠. 그런데 그가 문학 작가로서
그리고 화가로서 활동한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가로서 수많은 명연설, 기고문, 그리고 역사소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1953년 수상 재임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전기를 써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오명을 벗겨낸 것도 유명하죠. 그는 또 화가이기도 했는데요. 500여 작품을 남겼습니다. 초기에는 가명으로 출품해서 수상을 했다 하네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심한 우울증 때문에 철로 옆이나 높은 곳에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가 관여했던 얄타 회담에 대해서 또 알아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에 흑해연안 러시아의 얄타에서 미영 러시아 정상들이 유엔 설립, 국경선 결정, 그리고 전쟁 배상금, 러시아의 대일전 추가 참여 등을 합의한 회의입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한국 신탁 통치가 거론되었는데 이게 결국 남북 분단의 시발점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처칠의 그림과 관련한 한 여담을 전해드리죠. 여기 보이는 이 풍경화는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소장하다가 2021년 3월에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예전가의 3배인 1100만불에 팔렸다고 하네요. 1943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프리카에서 회담할 때 그린 그림으로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생일 선물로 줬었는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안젤리나 졸리에게 넘어간 거죠. 2차 대전 영웅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처칠의 명성이 경매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군요.